파트 중에서 한 파트입니다. 우리 함께에 대한 연구, 그 다음에 사회복지사가 그 안에 어떤 경험을 했는지, 세 번째 연구는 재난 상황에서 사회복지사 또는 사회복지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 세 가지 연구를 저희가 하고 있고, 오늘은 두 번째 연구인 사회복지사의 경험에 관련된 연구 내용을 나눌 것입니다. 그 발표에 앞서서 사실 저희의 이 내용이 우리 함께 사회복지사들의 활동을 평가하거나 평가할 수도 없고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거 먼저 말씀드립니다. 이미 그 일을 우리나라에서 어느 누구도 하지 못했던 일들을 유일하게 해오셨던 분들이고 애써오셨던 분들이죠. 저희가 이 시간에 그동안의 기회를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연구는 저희가 질적 연구로 수행을 했고요. 연구 목차를 말씀드리면 저희가 7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방식으로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넘겨주십시오. 질적 연구로 저희가 수행을 했고요. 실제로 우리 함께 활동한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은 아까 전수로에서 얘기하신 것처럼 이보다 훨씬 더 많은데 저희가 지금 인터뷰가 완료된 선생님이 13분이십니다. 그래서 지난 7월부터 11월까지 보통 평균 한 2시간 정도씩 한 번에 만났고 한 평균 2회 이상 만나신 선생님들을 저희가 개별 인터뷰를 해서 그 인터뷰한 내용을 가지고 이 시간 내용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 질문은 세월호가 침몰한 그날 그리고 지금까지 내가 경험한 격한 감정들입니다. 이 일이 일반적이지 않은 일들이죠. 특히 모든 국민이 그날 4월 16일 날 그 배가 수장되는 그 모든 과정, 사람이 살아있는데 그 수장되는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보고 그 안에서 가까이서 이 유가족분들을 도우셨던 분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가졌던 감정적인 어떤 격동들 이런 분들이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이분들이 넘겼던 것들을 좀 뽑아보면 충격이었던 거죠. 뭐라 설명할 수 없는 그 충격, 그 마지막까지 사람이 그렇게 들어가는데 아무것도 해줄 수 있는 게 없다는 것, 그리고 갑자기 아침에 학교 다니는 아이들이 250개 영정사진으로 분향소에서 그 아이들을 마주할 때 그 압도적인 그 느낌? 이런 것도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유가족의 슬픔과 비할 수는 없겠지만 이분들이 더 이 슬픔을 크게 느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안산의 같은 지역에 있는 분들의 희생자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좀 상주 같은 어떤 비탄한 슬픔들 그리고 너무나 안타깝지만 그 당시에 가장 중요했던 것은 구조하는 활동이었잖아요. 그리고 그 가족을 잃은 사람들에게 자신들이 해줄 것이 없다는 무력감, 인간의 나약함 이런 것들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느꼈던 또 하나는 아까 그 슬픔, 유가족들 옆에서 가까이 왔기 때문에 이미 여기 계신 선생님들이 얘기한 걸로 여러분들도 느끼셨겠지만 그 슬픔이 본인의 어떤 그 개인의 삶으로도 연장되어서 일상생활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였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신과 또 주변 사람들과의 이 세월호에 관련된 어떤 여러 가지 시각, 어떤 그 온도의 차이들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잠깐 예, 넘겨주시겠어요? 예, 이게 필요한 그 중요했던 녹취 내용들을 저희가 이렇게 좀 뽑았는데요. 잠깐요. 그 전에 왜 그러냐면 그 하던 일을 위해 자기 원래 하던 일을 위해 이 일을 추가적으로 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힘든 부분도 있었지만 그뿐만이 아니라 뭐라 규정할 수 없는 이 슬픔을 옆에서 지켜본 자로서의 그 슬픔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슬픔이 그 유가족들을 만나는 순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유가족을 만나고 돌아오고 나서도 자신의 삶 속에서 여전히 유가족들이 외쳤던 소리들이 잠자리에 들 때 계속 들리고 잠을 잘 수가 없고
또 그 슬픔을 참느라고 가슴이 잘 때마다 이렇게 통증이 오고 또 보통 그 극심한 충격이 트라우마가 생기면 사람들이 인지적으로 셧다운 되는 것처럼 유가족들과 비슷하게 이분들 만나고 나면 기억을 잘 할 수가 없고 멍한 상태에 같이 이렇게 놓여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평상시에 이렇게 소소한 일상의 행복들이 어느 순간에 슬픔으로 자꾸 바뀌는, 그러니까 기존에 평온했던 일상들이 이분들도 유가족과 비슷하게 같이 깨어져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을 하고 나서 기관에 돌아왔을 때 너무 다른 분위기, 또는 어느 날 마트에 갔는데 사람들이 너무나 아무렇지도 않게 일상생활 하는 걸 보면 한쪽에서 너무 슬픈데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단절감, 괴리감, 어떤 이질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난 어떻게 시작했는가에 대해서 앞서서 선생님들이 얘기하신 내용들에서 많이 들으셨을 텐데, 먼저는 이제 지역에 있는 사회복지사이기 때문에, 또 내가 아이를 둔 나도 비슷한 부모이기 때문에, 또 우리 복지관이 빠질 수 없고 우리 복지관도 같이 힘을 보태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유들로 시작을 했습니다만, 이것이 전혀 경험해보거나 기존의 사회복지 실천에서 배워본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이분들을 만나야 될지 굉장히 두렵고 어려웠다는 거죠. 특히 이미 그 앞서서 발표하신 것처럼 제일 먼저 그 유가족의 방문을 할 때 그 문을 두드려서 처음에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안녕하세요라고 할 수도 없고 누구네 집이라고 아이 이름을 부르길 수도 없고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고민들을 많이 했죠. 그래서 그렇게 두렵고 어려운 만남들을 계속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분들이 갑자기 그 심리지원단에서 유가족의 가정 방문을 결정하게 되고 급하게 여기 계신 선생님들이 힘을 모아서 같이 동행하는 과정 중에서 이제 정신과 의사나 간호사 선생님들과 같이 가면서 이분들이 하시는 일들이 정말 유가족에게 이게 도움이 되는가? 라는 질문들을 계속 하게 됩니다. 이렇게 힘들어하는 사람한테 슬픈 게 너무 당연한데 집에 방문에 들어가서 괜찮은지, 또 전혀 생각도 못하는 사람에게 얼마나 자살하고 싶은지 물어보는 것이 자살이라는 상황을 생각지도 않은 사람에게 그렇게 물어보는 게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이러한 의문점들을 좀 갖게 되시죠. 그래서 이게 우리 방식은 아니겠구나, 뭔가 사회복지사에서 어떻게 다르게 도울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그럼 무엇을 하였는가? 저는 5가지 주제로 정리를 했습니다. 제일 먼저 한 게 동고입니다. 그 어려움을 함께 한다는 건데요. 기존의 그 사회복지 실천에서는 주로 문제가 있으면 해결해주고, 필요하면 서비스를 연결해주는 거였지, 이렇게 옆에 가만히 머물러져 있는 것, 옆을 지켜주는 것, 이런 방식, 이런 것이 그 슬픔과 힘든 사람에게 매우 중요하다는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항상 잊고 왔거든요. 이분들이 했던 것은 바로 옆을 지켜주고 힘든 사람 옆에 있어주는 것, 그리고 그분들과 같이 관계를 맺고 그분들을 위해서 옹호해주고 그분들이 지역사회와 같이 이렇게 분리되지 않도록 이어주는 역할들을 하셨다고 봅니다. 그 안에서 가장 중요했던 것은 이분들이 그 많은 과정 중에서 그 어려움을 견뎌낸 거예요. 그 동고의 의미를 이분들은 무엇으로 생각하셨냐면 옆을 지켜주는 사람. 그러니까 어떻게 만나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이런 고민 속에 경험적으로 알게 된 것이 이분들이 얘기를 듣기 원하는구나, 내 얘기를 들어주길 원하는구나, 공감해주길 원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옆에 시간 있을 때마다 지켜주고, 시위 현장에 같이 가주고, 함께 비를 맞고, 함께 걷고, 함께 울고, 이런 과정들이 있었던 거죠.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유가족들과 관계를 맺게 됩니다. 근데
이 관계 맺는 방식이 기존의 사회복지사들이 개인적으로 이렇게 자기 번호를 전화번호를 알려주거나 그 사람과 같이 밥을 사 먹으러 가거나 이런 것이 흔한 건 아니죠. 근데 여기 선생님이 인터뷰한 내용을 보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고 싶었기 때문에 네. 영구정의 이러면 안 되는데 네, 할 수 있는 모든 걸 하고 싶은 마음에 그 앞뒤 되지 않고 하셨던 것 같아요. 그 마음이 전달되어서 옆에 같이 있으면서 관계를 맺은 건. 그러니까 1년 동안 돌아보시면서 한 것이 이분들과 이제 반가운 사이가 된 거죠. 이제 알아주는 사이. 그리고 이 모든 것이 가능하게 했던 것은 이분들이 유가족으로부터 그 당시 얘기 들은 것처럼 누구도 살가울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누구도 믿을 수 없는 상황에서 유가족들의 반응은 너무나 당연한 거였고 인터뷰한 내용을 빌리자면 뾰족뾰족하다고 그런 분들이 그런 것들을 견뎌냈고 또 유가족들이 매번 낯설은 거죠. 매번 새로운 거죠. 누군가를 이렇게 기억해내는 게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매번 가도 처음 만나는 사람처럼 대해주는 자신을 그 쭈뼛쭈뼛함과 그 어색함과 그 자리에 무엇을 할지 모르는 환영받지 못하는 자리를 그래도 꿋꿋이 가고 문을 두드리고 그걸 견뎌낸 것 그리고 선생님 말로는 욕을 먹어도 계속 견딘 것 이것이 지금의 그래도 관계를 만드는 게 아닌가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그 다음으로 지원단이 하는 그 일 이외에 도대체 사회복지사는 그럼 뭘 할 수 있을 것인가? 심리 지원의 어떤 활동을 넘어선 그 일들은 무엇인가? 이거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시고 그 안에서 이제 심리지원단을 방문할 때 그 같이 활동하시는 분들에게 유가족에 대해서 좀 다른 편견을 갖고 계신 분이 계시면 유가족 입장을 대변하기도 하고 그런 슬픔 상황에서는 그런 것들이 당연하다고 얘기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다르게 좀 얘기해보면 어떻겠냐 이런 설득하는 작업, 변호하는 작업, 옹호하는 작업들을 가정방문 나가는 사이에서 계속 해주셨고 또 실질적으로 그 정책 입안을 위한 자료를 만들고 그런 활동들을 정부 관계자들을 놓고 하기도 하고 또 뭐 아주 긴급하게 기습적으로 단식 농성이 있을 때 아무도 그때 체계적으로 돕지 않을 때 유가족들에게 뭐 필요한 모기 퇴치자라든지 이런 것들을 알려서 연결하는 이런 일들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준이라고 했는데 아까 말했던 지역사회를 더 늦게 안아주세요라든지 이게 세월호 가족만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로 우리 지역의 문제로 우리의 문제로 인식하고 함께 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모색하고 그것들을 접점 만들려고 부단히 노력해 주셨던 거죠. 특히 지역사회와 그 유가족과의 접점뿐만이 아니라 이제 유가족과 여기 우리 함께와의 어떤 접점을 만들어가는 그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것들을 같이 하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 길을 찾아갔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에서도 얘기 나왔지만 아무도 얘기해주지 않은 이 길이었죠.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사회복지계가 아무도 얘기해주지 못했고 그런 상황에서 이분들이 그러면 당신 자신들은 무슨 일을 해야 되고 그 일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 사람 만나서 내가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길을 어떻게 찾아갔는가를 살펴보니 그러한 아무도 얘기해주는 그 길을 통해서 스스로 끊임없이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해야 되지? 우리는 기존에 해왔던 실천의 방식들이 아닌데 기존에 이렇게 뭐 서비스를 주고 뭐 연결해주고 문제를 해결해주는 이런 방식이 아닌데 이런 데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질문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질문 가운데서 답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실질적으로 직접적인 경험을 통해서 답을 찾아갑니다. 특히 뭐 광화문이나 국회 앞에서 그 시위 현장에 처음 가게 되시면서 그 유가족들의 어떤 절박함, 그 절실함과 마주하면서 도대체 이 절실함이 무엇인가, 이것이 정말 정신의료적인 문제인가,
이분들이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인가, 이런 질문들을 갖게 되고, 유가족들이 자신들을 편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보고 자신들 찾는 이유가 다른 데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것은 자신들을 병리적으로 보지 않고 그냥 이웃으로, 내 친구로 바라보는 것, 그런 것을 통해서 본인들이 무슨 일을 어떻게 해야 될지 본인들의 어떤 답을 찾아가는, 정체성을 찾아가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결국은 스스로 해야 하는 것들, 다음 슬라이드 보시겠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누군가가 전문가가 있고 이 일에 가장 깊숙이 관여하고 있고 우리가 가장 전문가, 우리가 이 길을 유일하기 때문에 우리가 찾아가야 된다는 것으로 답을 내리고 있었던 거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부분이, 이렇게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 상황에서 계속 질문하고 경험한 것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또 그 다음 길을 가야 될지를 어떻게 하셨냐면 집단지성이라고 하는 것으로 표현할 수 있는, 끊임없이 모여서 이것들에 대해서 논의하고 회의하는 장을 계속 가졌다는 거예요. 치열하게. 매주 또는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그 시간에 서로가 스스로가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얘기하고 자신의 경험들과 지금까지 있었던 것들을 같이 나누면서 그 막연했던 길들을 찾아가는 방식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누군가 잘 알고 있는 전문가가 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집단지성이라는 체제 안에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그 길을 더듬더듬 경험으로 자신이 알고 있는 것들을 총동원해서 함께 찾아갔던 것이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그 다음, 그러면 나는 어떤 힘으로 여기까지 오게 됐는가? 제가 본 것으로는 세 가지로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고통에 대한 공감과 책임짐입니다. 선생님들이 인터뷰를 보면 아픔, 그 슬픔이 가장 큰 동기다라고 합니다. 고통을 통해서 타인에 대한 그 공감, 또 타인과 연대, 이런 것들이 촉발되었던 걸 볼 수 있고요. 그 슬픔과 고통이 가까이서 지켜본 것이 가장 큰 동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하지 않으면 내가 더 괴로웠을 것이다. 타인의 고통을 내가 기꺼이 책임지려고 하는 마음, 이것이 동력이 되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은 그 힘든 과정들을, 그 고통의 과정들을 함께 겪어낸 유가족들과의 어떤 힘, 그리고 자신도 힘들지만 자신보다 더 힘든 유가족들을 보면서 그래도 난 참아야 되는 사람이죠. 그래서 그 유가족들, 그리고 가장 중요했던 것은 함께의 힘이죠. 그 동료들의 힘입니다. 이것이 혼자 하는 일이 아니고 나만 하는 일이 아니고 이것이 같이 하는 일이고, 또 어려운 경험들이 있으면 들어와서 같이 얘기하면서 위로해주고 토닥여주고, 이렇게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눌 수 있던 동료, 즉 이 뒤에 슬라이드를 보면 혼자 하는 게 아니라는 것, 같이 할 수 있다는 그 힘, 그리고 이걸 같이 할 수 있는 힘은 자신한테서 나오는 게 아니라는, 우리한테서 나온다는 얘기가 저는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길을 되짚어 보면 다시 어떨까? 확실히 이러한 어떠한 그 역경과 고통, 그다음에 어떠한 그 경험 뒤에는 상당히 양자의 모든 면이 있는데, 선생님들이 성장과 변화를 스스로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특히 기존의 사회복지 실천이 하지 뭔가 수당을 전달해주고 저는 연기하는 일 이상의 다른 일들, 그리고 도움이 필요해서 찾아오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찾아가야 되는 상황들, 그런 아주 다른 형식의 기존의 사회복지 실천이 할 수 없었던 그런 형식이 아닌 방식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실제로 해보시면서 그 영역도 넓어지고 달라지고 하는 방식도 달라지는, 그래서 실천의 틀을 깨고 나온 계기가 됐다고 봅니다. 또 기존에 갖고 있었던 그 사회적 의식이 달라진 걸 볼 수 있는데, 뭐 구체적인 예를 들면 관심 있는 주제가 이제는, 예전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관심 있는 연애나 이런 면이었다면 이제 정치에도 챙겨서 보게 되고, 또 주어진 상황들에 대해서 그저 이럴 수밖에 없다 생각하는 게 아니라 왜 그럴까, 구조적으로
정책적으로 바뀌어야 될 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사고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렇게 옆에 있는 것만으로 충분한가? 우리가 무엇을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더 생각하게 되신 모습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감하는 사회복지사로 바꿀 수 있습니다. 사실 한계도 있는데요. 잠깐 앞에 슬라이드 잠깐 보시겠어요? 네. 우리의 이 일을 통해서 그동안의 사회복지 실천의 어떤 한계들을 되짚어보면 매우 기능화되어 있는 사회복지 실천이라는 거예요. 주어진 대로 이렇게 매뉴얼대로 답습해야 되는 것, 어떤 그 사회 정의나 부정에 대항하기보다는 제도 안에서 순응하게 하고 그 제도 안에서 그것들을 살아나게 하고 적응하게 하는데 이렇게 수동적으로 그것들을 이렇게 우리도 모르게 해왔던 것들이 이제는 좀 다른 방식으로 바꿔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이 여기서 더 우리가 알게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사회복지계 자체가 이거에 대해서 너무나 준비가 없었다는 거죠. 또 아까 말한 대로 우리가 그렇다면 이제는 사회의 정의, 어떤 부정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대항해야 된다면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의식하고 참여하는 것이 필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 지금의 복지가 위탁 방식이라는 것이 족쇄가 되고 그것이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 방식에 대한 어떤 구조적인 한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얘기하고 계셨습니다. 네, 마지막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가야 하는가? 네, 관심과 목소리를 좀 내야 된다. 사회복지계가 이제는 좀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목소리를 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은 개별 사회복지사들이 사회를 보는 눈을 좀 기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게 단순히 옆에 있는 것 이상의 이제는 무엇인가 뭘 다르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기 시작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분들이 다시 살아갈 삶의 터전으로서 지역사회의 중요성 그리고 이제 그렇게 어떻게 지역사회의 실천을 이어갈 것인지 여기에서 어떻게 고민하고 공부할 것인지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주셨고요. 또 장기적으로는 오래 버텨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무엇을 준비하고 어떻게 나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필요한데 아까 여러 번 얘기 나왔던 것처럼 이 10개 네트워크 기관들이 갈 수 있었던 것에는 사무국이라는 중요한 역할이 있는데 이 사무국에 오래 가기 위해서는 이 사무국의 안정적인 조직화가 되게 중요하다는 얘기 하셨고 또 사회복지계가 이러한 참사에 있어서 어떤 식으로 대응할지 주기적인 대응 이런 준비들이 필요할 것이다 이런 얘기 하셨습니다. 네, 결론적으로 그냥 말씀드리면 여기 계신 우리 함께 사회복지사들도 사실 그 어떤 유가족과 같진 않지만 비슷한 슬픔, 압도감, 사회적인 불신, 어떤 그 트라우마, 한 사람의 어떻게 보면 피해자로서의 그런 아픔을 같이 느꼈고 공감했던 거죠. 그러나 사회복지사로서 한편으로는 이 치유와 회복 그리고 또 극복을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할지를 계속 고민해 오신 거라고 봅니다. 지금까지 이러한 상황에서 배워왔던 모든 전문가로서의 훈련과 실천의 과정들, 이론적인 경험적인 이 모든 지식을 잘 활용하고자 했지만 기존의 틀과 방식들로는 이제 이것에 대한 한계를 체감하고 이제 새로운 이해와 접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필요성을 느끼게 되는 거죠. 단순히 이런 세월호 참사가 개인의 어떤 의료적인 접근, 개별적인 어떤 고통의 어떤 상쇄, 개별적인 고통이 아니라 이것이 어떤 좀 다른 식의 해법이 필요하다는 것들을 알게 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선생님들이 의료적인 접근, 패러다임과 그 실제로 피해자들이 갖고 있는 어떤 그것의 부딪힘들을 보시면서 직관적으로 또는 직업적으로 이런 의료적인 접근 모델의 이 한계점들을 선생님들이 아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 앞으로의 길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저희 함께 좀 지혜를 모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발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